궤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두 번째 철학 평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점적 모티프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세계를 락강으로 풀면 어떻게 될까? 정말 재미있겠죠, 그죠?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코라라는 개념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티브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1879년, 80년 이 시기에 러시아 통보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연재하는데요. 78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거의 3년 만에 완성하는데, 그 이전에 76년, 77년 작가 일기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죠, 그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작품은 작가의 일평생에 40년간의 문학의 길을 종합하는 그런 작품이죠, 그죠? 슬프게도 이 작품을 쓰다가 아들이 죽게 되는데, 알료사야 이름이 알렉세이, 3살짜리 아들이 78년 5월에 세상을 떠납니다. 작가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이유는 자기가 물려준 간질에 의하여, 발작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난 아이를 붙잡고 정말 너무나 슬퍼한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 뒤에 옵티나 푸스틴이라고 하는, 정말 아름답죠, 그죠? 얘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수도원을 방문해서 암브로시 사제에 의하여 깊은 위로를 받고 새로 힘을 얻어서 이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옵티나 푸스틴은 이 작품의 수도원의 배경을 어느 정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 도움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암브로시 장로, 또 작가가 러시아의 정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수도사들의 그 길을 연구하기도 하고, 특히 성티혼이 아주 큰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조시마 장로를 만들어내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한 인물이 암브로시와 성티혼인 거예요. 그러나 동일하지는 않고 작가가 창조한 인물이겠죠, 그죠? 무엇보다도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심층에는 욕정의 피, 검은 피가 흐르고 있는데, 락강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상징계의 질서에 기표를 움직이는, 의미와 연세의 사슬을 움직이는 힘인 거예요. 욕정의 힘이든 인간이 살아있는 한 본능과 충동으로서 갖고 있는 그 욕망. 그러나 욕망은 대상과 일치하지 않죠, 그죠? 이것은 이미 해결에게도 나타나.
그래서 락강이 헤겔에게 돌아간 것도 있겠죠. 그죠? 타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인간은 결코 그 자기가 욕망하는 어떤 대상과의 일치를 이룰 수가 없는데, 이 만남에서 오히려 균열과 소외가 일어나 모순과 대립이 일어나고, 모든 대화의 의미는 무의식적 욕망의 힘에 의하여 붙잡히지 않고 미끄러지게 돼 있는 거야. 그죠? 사실 상징계의 질서에서 대타자의 눈뿐만 아니라 타자들의 눈 역시도 어떤 평균성을 요구하게 되는데, 하이데거적으로 그 평균성에 맞추어야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상징계의 질서를 거치지 않으면 상상계에서 실제계로 곧바로 가게 되면 정신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도스토예프스키의 인물들은 모두가 다 상징계의 질서에서 특히 돈이 주는 어떤 안락함, 그 다음에 성적 욕망이 주는 쾌락의 극치, 이런 것에 다 사로잡혀 있죠. 그죠? 특히 표도르라는 이 아버지는 너무나 강력한 욕정의 힘, 목양의 신, 주색의 신인 사티로스의 버금갈 만한 그런 인물인데요. 그 욕정을 향한 강력한 힘의 의지가 이 카라마조프가의 왕국을 지배하는 강한 힘인 거예요. 이것은 드미트리에게로 옮겨져서 에로스의 이상으로 변하는데요. 독특하게도 모든 아름다움에는 드미트리의 고백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모든 아름다움에는 신비한 것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끔찍한 게 숨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드미트리는 신을 만나더라도 그 신은 에로스를 통해서만 만나질 것이고, 그 만남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잔인함과 끔찍함이 있더라도 아름다움이 주는 그 매혹을 향하여 돌진하는, 그게 바로 아버지 표도르 파블로프스키와 장남 드미트리의 열정이죠. 그죠? 삶의 힘인 거예요. 아버지와 드미트리는 완전히 구분되는데요. 특히 이 작품에서 이 욕정의 상징은 바로 외모에서 나타나. 독특하게도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의 다양한 장면들, 얼굴 생김새,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묘사될 때가 많은데, 특히 이 아버지의 매부리 코와 큰 목에 후골이 있잖아. 목에 후골. 이게 바로 욕망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상상이 되죠. 그죠? 화가들이 그릴 수 있는 어떤,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들한테 떠오를 거예요. 메브리코를 가지고 목에 큰 후고를 가진 카라마조프가의 아버지. 그런데 이 욕정의 상징은 단지 사티로스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 드미트리로 옮겨가게 되면은 에로스의 숭고한 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에로스는 모든 존재자들을 하나로 모은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미트리는 이 아름다움 안에서 어떤 성모의 상징인 마돈나뿐만 아니라 애욕의 상징인 소돔을 본 거예요. 소돔을 통하여서만 신은 나에게 현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죠? 그래서 락강 역시도 에크리의 여성의 성욕이라는 곳, 그리고 세미나 20 앙코르에서 여성 성욕과 신, 그 다음 주이상스와 성스러움을 이야기하거든요. 예도가 이미 락강 강의에서 성관계는 없다 해서 이야기했어요. 이런 것들이 대가들은 통한다고. 응? 성스러움과 성적 주이상스는 만나는 지점이 있다라고 드미트리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 에로스의 관계는 성스러움과 분명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거기에서 어떤 무릎을 꿇고 그루센카의 미모를 따라서 자기의 온 마음을 바쳐 이미 약혼한 이바노브나에게 3,000 루블을 위약금으로 주고, 그죠? 약혼을 깬 보상금으로 지불하고 다시 그루센카와 삶을 시작해 보려는 이 욕망, 그게 일치하는 지점이 단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등장인물들은 관계에 따라서 그 욕망의 의미가 다양한 방식으로 울려 퍼지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있고 드미트리가 있고 이반이 있고 알료사가 있는 거예요. 드미트리와 이반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이반을 향하여 얘야 신이 있느냐, 항상 꼬냑을 마시죠, 그죠? 그러면 이반은 신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알료사에게는 얘야 신이 있느냐,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독특한 인물인 거야. 그런데 장남을 향하여서는 언제나 경쟁관계 속에서 그 언어가, 아버지의 언어가 드미트리를 폭로하는 듯한 그런 비난과 경멸과 멸시가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장남과의 대화, 그리고 아버지와 이방과의 대화, 아버지와 막내 알료사와의 대화, 그리고 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질적인 것으로 소외된 스메르자코프, 출생적으로나 아니면 상징계의 사회적 지위로 볼 때나 뭔가 동떨어져서 카라마조프가의 그 왕국 안에 들어와 있어
요리를 하는 요리사이지만 하인으로서, 그러나 이질적인 존재로서 떨어져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스메르자코프는 어떻게 보면은 드미트리에게 아버지와 경쟁하도록 이렇게 중간에서 어떤 자극을 하기도 하고, 또 이방과의 관계 안에서 이반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사례에 동조하는 듯한 어떤 그런 마음을 읽어내서 실행에 옮기는데, 이 욕망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질적인 존재로 있지만은 스메르자코프 역시도 사생아로서 이 표도르의 피를 물려받은 장가. 그래서 형제들의 잠재의식과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스메르자코프인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끼리의 대화에서 그 욕망은 또 미끄러지는 거예요. 드미트리와 이반의 대화, 이반과 알료사의 신에 대한 논쟁, 그리고 알료사와 드미트리와의 대화, 이질적인 존재로서의 스메르자코프와 이반과의 대화. 그러니까 이 왕국에서 이 검은 피가 현존할 때 아버지 사례와 그리고 여성들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등장인물들의 힘의 충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각각 다르게 울려 퍼진다는 것. 아버지와 자식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식들끼리의 관계, 그리고 각 등장인물들의 내면 속에서의 갈등, 추구하는 세계가 다 다른 거야. 그죠? 세 명의 형제가 아버지와 더불어 하나의 왕국을 형성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조화나 어떤 종합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낙관적으로 분열된 주체가, 그리고 균열과 모순이 어디에나 나타나면 갈등이 극에 달하여 폭력과 결국 살해로 이어지는 이런 무시무시한 힘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인물들의 관계에서 욕망은 끊임없이 의미와 연쇄를 통해 계속해서 진행해 가지만 그 배후에는 무의식적 힘이 작동하는 거예요. 돈과 그 다음에 쾌락과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탐욕과 이런 것들이 그 세계에는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의 법칙은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거야. 그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허용된다. 그러니까 한 가족 안에서 다양한 이질적인 것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왕국을 파괴할 것 같지만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자기 파괴에 이르는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 왕국을 이끌어가는 힘인 거예요. 모든 것은 허용된다. 어떻게 보면 대타자의 법칙과 같이 카라마조프가만의 어떤 빠롤이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부추기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 가운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작품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는 언제나 끝이 있죠, 그죠? 우리네 삶 자체도 이야기인 거예요. 소설의 위대함은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가능성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폴 리케르는 시간과 이야기에서 소설 작품을 인간 실존의 역사성과 연결시키잖아. 소설 작품은 단지 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또한 아주 깊은 철학적 담론이 들어가서 깊은 사유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역사라고 생각하고 역사의 실제라고 생각하는 이 세계, 그죠? 눈으로 보고 느끼고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세계와 소설의 세계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수인가요? 소설의 세계가 허구지만은 우리에게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시도 실제 안에서 허구를 사는 존재들이거든요. 이걸 대부분 몰라. 역사 실증주의에 빠져서 소설은, 영화는 다 허구고 진짜 실제의 삶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나는 사유와 인식을 통하여 상상력을 통하여 이 세계를 흙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거든. 이해가 되죠, 그죠? 저 나무를 보더라도 작가가 소설의 이야기를 통하여 풀어내는 어떤 욕망과 또한 자연세계의 아름다움과 인간들끼리의 관계, 질투, 실망, 좌절, 사랑, 아픔,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낸 허구와 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 전체 안에서 우리는 주인공들의 삶을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우리 역시도 이 소설의 주인공들과 같이 우리의 삶에 허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역사와 허구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르쳐주는 어떤 교훈이죠, 그죠? 내가 역사를 살아가면서 하루에 절반 이상은 나의 인식과 상상력 안에서 아니면 어떤 일에 몰입하는 것 안에서 그걸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제는 나의 감성과 나의 느낌과 지각과 지성과 직관에 의하여 나의 어떤 정서적인 조건에 의하여 상상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허구인 거예요. 나 역시도 허구의 세계를 살아. 앞질러 달려가면서 나의 가능성의 세계를 상상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안에 허구를 사는 거예요. 그죠? 그 점에서 나 역시 소설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 해석학이 가르쳐진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미셸 푸코, 질 둘레즈, 자크 데리다, 모든 포스트 모던 담론가들이 이야기한. 그래서 내가 현재를 살아도 거기에는 내가 나의 눈으로 내 생각으로 투영한 생각으로 만들어낸 허구를 나의 삶의 이야기 속에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역시 존재 가능으로서 하이데거적으로 그 가능성의 세계를 꿈꾸면서 사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 역시도 재해석된 것이요. 그리고 모든 기쁜 일 역시도 재해석된 거예요. 기억을 통하여 재해석하고 기대를 통하여 상상하면서 나는 실제 속에서 허구를 사는 존재인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사랑의 관계와 우정의 관계와 가족 관계와 그리고 타자들과의 관계가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실제들이 나의 가능성으로서 내 앞에 전개되는 거예요. 이걸 나는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역사에는 내가 투사한 허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은 위대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문학 작품에서 이런 작가의 삶의 이야기, 허구의 이야기들은 그것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자기의 삶을 반추하고 되돌아보고 나에게는 이런 면이 없을까? 그리고 그 주인공 안으로 감정이입해서 나의 사랑과 우정과 모든 인간관계들을 생각해보고 반성해보고 나의 삶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해석학적으로 뭐야? 전유하는 거예요. 시간과 이야기가 삶인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인물들이 있을까? 특히 도스토예프스키의 이 인물들은 상상의 인물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19세기에만 해도. 어떻게 이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을까? 돈으로 준 여자들을 집으로 불러서 같이 술을 먹으면서 사랑을 나누고 거기에서 온갖 행동을 통하여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피해를 주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인물들. 그 다음에 모든 인물들이 어떤 우리의 현실의 삶과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이 딱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도스토예프스키는 엄청난 작가로 등극하는데 그 인물들 역시도
사실에 못지않는 우리의 무의식적 본능을 해부하는 그런 작가로 나타나게 되죠. 그죠? 니체 역시도 그 힘의 의지를 권력의 의지로 해석하면서 나치와 연결하고 온갖 오해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정신분석학 그리고 인류학의 기원에 있어서의 어떤 인간의 모습,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이 얼마나 끈덕지고 인간의 삶에 어린 시절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오히려 우리의 본능을 더 잘 표현한 작가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스토예프스키의 어떤 작가로서의 운명인 거예요. 그게 19세기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인물들을 상상할 수 있을까 이랬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늦게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고전의 종교 고전의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 역시도 도스토예프스키의 인물들을 통하여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욕망과 탐욕이 얼마나 끈덕진지, 죄가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왜곡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다 더 폭넓게, 보다 더 깊이 있게 통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톨스토이보다, 그죠? 톨스토이와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작가로서 인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도스토예프스키는 톨스토이에 대하여 엄청난 어떤 경쟁 관계를 느끼고, 또 러시아 통보에서 자기 작품은 원고료를 장당 아니면 특정 묶음으로 250루블 주는데 톨스토이는 500루블을 쳐준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나는 톨스토이와 다른 길을 가야 돼. 특히 미성년을 쓸 때 그랬어. 그러면서 자기의 등장인물들은 톨스토이와 같이 귀족들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인물인 거예요.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진가는 20세기가 되어서야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얼마나 도스토예프스키를 사랑하고 자기 작품 안으로 끌어들여서 글을 쓰느냐 말이에요. 그죠? 블랑쇼도 말할 것도 없죠. 모든 작가가 그런 거예요. 이 어두움의 힘을 이렇게 탁월하게 분석한 작가가 빛을 분석한 작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리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거야. 그죠? 욕망의 미끄러짐, 인물들의 중층 결정된 힘의 이동들, 균열된 상태에서 자기로부터 자기가 소외된 모습, 내면의 갈등,
인물들끼리의 갈등, 그 다음에 인물들 안에서 나타나는 집단 무의식이 일으키는 강력한 힘,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이미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은 허용된다라고 하는 카라마조프가의 상징계의 이 바롤은 조시마 장로와 알료사를 통하여 그거 아닌데?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상징계를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 문제가 이제 고통을 통하여 실제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이 자유는 이미 상징계에서 통용되는 무신론적인 정치체제인 사회주의, 자본주의, 모든 제도 안에서 확고하게 실행될 수 없다라는 것을 도스토예프스키는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신문관 이야기에서 엄청난 예언을 하잖아, 그죠? 사회주의의 개미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미리 예언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 평등이 모든 인간의 평등, 시갈요프 사상, 이것이 극단화되었을 때 결국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가축대로 만들어서 가이사르의 칼을 가지고 지배하게 될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이미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몇십 년 전에, 한 세대 전에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런 걸 예언한 거예요. 사회주의의 개미탑을 예언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도그마화 되었을 때 이 극단적 평등주의는 전제주의로 끝날 것이다. 대신문관 역시도 인류를 사랑하는 자요, 사회주의자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어. 결국 지상에 빵을 주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너가 아니라 악마가 옳았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상에 빵을 주는 이 물질적 조건을 해결하는 이 사회주의가 승리하게 될 때 너를 통하여 만들어진 종교는 끝날 것이고 결국 내가 이것을 지배의 의지를 가지고 전제정치를 하게 될 때 저 가축 무리는 기뻐하며 나를 따라올 것이다. 결국 뭐야? 무신론적 사회주의의 출발점은 인류애와 관용과 사랑으로 출발하지만 그것이 극단화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전제정치로 가게 될 거다.
완전 악령의 시갈요프죠. 그죠?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묵시록적으로 예언 역사를 봤지만은 맞아떨어진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이해는 하면서도 의심의 해석학을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철학자로서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철학 대가들 가운데 이런 어떤 오점이 있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나치와의 미묘한 관계가 있죠. 물론 거기에는 많은 오해와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미셸 푸코 역시도 이란에 대한 발언으로 상당히 애를 먹었던 역사적 경험이 있죠. 도스토예프스키 역시도 1877년 크림 전쟁, 오스만 제국과의 러시아 전쟁, 거기에서 이런 발언을, 콘스탄티노플을 되찾아야 된다. 거기에서 러시아 제국의 편을 드는 명료한 말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러시아 문학가로서 러시아의 정교회의 편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이해하지만 예도는 철학자로서 도스토예프스키 이 발언, 그죠?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물론 작품에서 나타나지 않아, 역사적 도스토예프스키를 향한 말인 거예요. 당신이 작품들에서 그리고 있는 러시아적 메시아주의, 물론 그것을 계기로 온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나가기를 당신은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발언을 했겠지만은 러시아적 메시아주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건 역시도 신의 나라를 특정 국가, 특정 힘에 그것이 적용되었을 때 역사는 언제나 종교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점에서 오게티와 같이 비판받는다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메시아주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실히 예수가 전한, 그죠? 그리스도로서의 신의 나라는 러시아 정교회든 도스토예프스키가 그렇게 비판했던 로마 카톨릭이든 아니면 프로테스탄트 루터교든 어떤 종교의 역사적 구체화를 통하여 정치화되었을 때 그것은 언제나 폭력을 가져오는 전쟁으로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당연히 의심의 해석학을 적용시켜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나치 시대에 그들이 아우슈비츠에 보초를 쓰면서 바하의 음악과 모차르트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전의 위대함을 인정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고전이 그 이후에 특정 집단에 의하여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들은 모차르트와 바하는 아우슈비츠에 보초들러서 어떤
힘의 의지로 작동했을까? 그들의 지루함 때문에 이 음악을 들었을까? 아니면 그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음악을 들었을까? 심심해서 들었을까? 고전은 언제나 역사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반드시 그죠?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느냐, 누가 강의를 하느냐, 누가 그 고전을 이야기하느냐, 누가 여성이냐, 남성이냐, 한국인이냐, 일본인이냐, 중국인이냐, 유럽인이냐, 러시아인이냐, 서구 중심적이냐, 누가 그 고전을 말하고 그것의 가치를 이야기하느냐. 역사는 정말 모호합니다. 역사는 정말 애매하고 언제나 악마적 영향사로 이용되고 그 힘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위대한 고전들 역시도 그죠? 이러한 악마적 영향사에 의하여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자로서 반드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의심의 해석학을 적용시키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읽고 그 고전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신뢰의 해석학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죠? 이 세계에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배제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단 한 권의 책도 읽을 수 없어요. 부처도 비판할 수 있고 예수도 비판할 수 있어요. 모든 고전을 다 깔 수 있어요. 호모의 일리아드, 그게 뭐 대단해? 온갖 전쟁 이야기와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 속에 뭐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플라톤의 국가 안에 이 사회의 기존 질서를 움직이는 노동자들, 여성들, 예술가들, 그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어? 온갖 비판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가 낮은 거예요. 데카르트를 읽으면서 데카르트는 사생활을 낳았다. 예를 들면 뭐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모든 작가들은 이런 방식의 적용은 정말 순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의심의 해석학을 적용해서 읽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 할 얘기도 많지만은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었죠, 그죠? 주스